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학교에 나오지 않는 친구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일입니다.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가던 어느 날, 어머니는 차로 남동생과 저를 시민 수영장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즐기고 싶어서 어머니를 졸랐던 것 같습니다. 수영장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풀사이드에 계셨고 저와 동생은 물속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앤이라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고 같은 반이 된 적도 없었지만 제 친구가 앤과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기에 몇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만나네. 제가 먼저 말을 걸자 앤은 저에게 같이 놀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동생과 둘만 노는 것보다 앤까지 함께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셋이서 수영장에서 놀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앤은 혼자 수영장에 왔다며 저희 차를 타고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어머니가 앤의 집이 어디냐고 묻자 앤은 길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길을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어머니도 그 점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상하다. 이 길을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자 앤은 하지만 이 길이 맞아요. 라며 계속 안내를 했습니다. 결국 앤은 터널 앞에서 내리겠다고 했고 우리는 그를 내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앤을 내려주고 나서도 터널 끝에 집이 있었나 싶어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날, 저는 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신경이 쓰여 앤과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에게 수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앤의 할머니가 여름방학 동안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앤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짜가 제가 앤을 만난 날로부터 며칠 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육자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앤은 친척에게 맡겨졌고 개학날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앤은 혼자 수영장에 있었던 걸까요? 앤의 부모님이 항상 이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같은 길을 돌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할머니의 죽음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 그날 수영장에서 만난 아이가 정말 앤이었을까요? 제가 본 것은 분명 앤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끔찍한 삶. 공원에서 그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옷은 다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코만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봐, 어떻게 지내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대답했습니다. 별로. 그는 직장에서 잘렸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잘렸다고 말하며 여자친구가 빨리 직장을 찾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계속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끔씩 생각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더 괜찮게 살았을까? 그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본 사람에게 털어놓은 자신이 놀라운 듯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보여줄게. 나는 종을 울렸고 우리는 어느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종을 울리자 우리는 그의 부모님 집 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몇 년 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동생 근처에서 과속하지 않도록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달아났고 나는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빈집 청소.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던 저는 결국 빈집 청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이다 보니 불쾌한 방은 직원들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공인중개사가 자주 세입자가 바뀌는 집을 청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집은 5층 건물의 3층에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점검하던 중 밖에서 어린이들의 귀가 방송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복도에서 남편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며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한 진동이 느껴지더니 차단기 경보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마친 후 공인중개사와 남편을 기다리며 복도에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공인중개사와 남편이 도착했고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물었습니다. 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 살던 세입자들이 모두 열차 사고로 죽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열차 사고라면 자살인가요? 근처에 철도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아파트에서의 역까지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 안에서 전철 특유의 진동과 차단기 경보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모든 것이 원인 불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르바이트생. 1년 전쯤 4월에 입사할 예정인 신입사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가더니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다른 여성 사원에게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개인실이 하나 잠겨 있었고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자 사원 한 명과 함께 화장실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개인실 앞에서 말을 걸어봤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양동이를 가져와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아르바이트생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녀는 무언가를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회사에 다니지 않겠다고 했고 서류 문제로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회사 자리에서 기분 나쁜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책상 아래에서 뭔가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회사로 돌아와 바닥을 조사했더니 단체 사진과 향이 있었습니다. 여성 사원들의 사진에는 짧은 향이 꽂혀 있었고 원한이 적힌 종이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귀신 붙은 공중전화. 중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귀신이 나온다는 공중전화를 보러 갔습니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인 공중전화는 정말로 뭔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공중전화 수화기에 손만 달라붙어 있었다고 소리쳤고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그 친구의 핸드폰에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핸드폰에도 같은 전화가 걸려왔고 우리는 핸드폰을 끄고 친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공중전화에서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봤다는 친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때의 공포는 여전히 잊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실연. 제 친구는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우울해졌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이 위로해 주셔도 소용이 없었고 친구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부모님 부탁으로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연애에 휘둘리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사랑했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는 갑자기 허공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배신당했다. 친구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친구네 집 앞 창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창고 앞에서 맹세했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친구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친구네 부모님께 창고에 대해 물었습니다. 창고는 다이쇼 시대에 지어졌고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는 창고 쪽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안개 같은 형체가 친구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지만 더 이상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창고를 조사해보니 친구의 증조할머니가 남긴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사랑에 대한 원망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와 증조할머니는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친구는 다시 밝아졌고 우리는 그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알 수 없는 목소리. 저는 대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산속의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을 찾았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플래시를 켜고 폐가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집안은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고 집은 그저 낡고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집이 단순히 버려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다시 그 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곳에 호기심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가 우리의 호기심에 대한 경고였던 것 같았습니다. 8번째 이야기, 고양이와의 만남. 어느 날 저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날씨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원 한 구석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었고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고양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내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저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느낌을 주었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양이는 계속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고 저는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데려와 이름을 지어주고 따뜻한 밥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고 매일매일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고양이는 여전히 저에게 특별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원에서의 만남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 오래된 책방에서의 발견.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학교 근처에 작은 오래된 책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방은 그다지 인기가 없어 보였고 항상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저는 그 책방에 들어가 책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책방 안은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책방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였는데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서가를 둘러보다가 한 구석에 꽂혀있는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표지가 헤어지고 색이 바랜 상태였지만 무언가 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을 집어들고 펼쳐보니 오래된 손글씨로 적혀있는 글들이 보였습니다. 글자들은 희미하게 번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책 속에는 오래전 어떤 사람이 겪은 신비로운 경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고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저는 그 책을 사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을수록 더 이상하고도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 몇 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결말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종종 그 책방을 찾아가 새로운 책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의 결말은 결국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미스터리로 남아 저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10번째 이야기, 낯선 이의 부탁. 저는 퇴근길에 종종 같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 있었는데 낯선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나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곧 떠나야 하는데 잠깐 동안 그의 가방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저는 그의 가방을 받아들고 그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고 가방을 열어볼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가방을 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의외로 단순한 개인 물품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가방 속 물건들도 별다른 단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낯선 남자가 왜 저에게 가방을 맡기고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는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11번째 이야기, 불가사의한 꿈.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을 자주 꾸는 편이었는데 그중 몇몇 꿈은 너무 생생해서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낯선 방 안에 있었고 그 방은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지만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그 거울은 먼지가 가득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에 다가가 손을 뻗어 닦아내려 했지만 손이 거울에 닿기 전에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 제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점점 더 섬뜩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그 꿈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되었습니다. 매번 같은 방, 같은 거울, 그리고 같은 웃음소리. 마치 그 꿈이 저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는 친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꿈이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 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꿈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후 그 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이 저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꿈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마주했던 거울 속에 저 자신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때의 공포는 저에게 오래도록 남아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사진 속의 얼굴.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어디를 가든 카메라를 들고 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산속에 있는 조용한 마을로 여행을 갔고 저는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 사진은 숲속에서 찍은 것으로 울창한 나무들이 배경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가운데 낯선 사람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진을 확대해 보니 그 얼굴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무표정이었으며 그 시선은 사진을 찍고 있는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사진을 다시 확인했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사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혼자였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어떻게 찍힌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그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그들 역시 그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사진은 제 앨범 속에서 묻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지만 다시는 그런 이상한 사진을 찍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의 얼굴은 여전히 저에게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얼굴이 누구였는지, 왜 제 사진 속에 나타났는지에 대한 답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초대받지 않은 손님. 저는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평화로웠고 우리는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가 묵고 있던 작은 민박집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우리에게 이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고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문을 잠그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 밤의 공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우리는 그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날 밤 우리를 찾아왔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이야기, 이상한 버스 정류장. 몇 년 전 저는 출퇴근길에 항상 이용하던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정류장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평소처럼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흐렸고 비가 오기 직전이었기에 정류장에는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버스가 오지 않아 답답함이 밀려오고 있을 때 멀리서 버스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서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버스는 오래되고 낡아 보였으며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승객들도 어딘가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버스의 문이 열리고 저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탈 건가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 버스를 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버스는 문을 닫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버스가 떠난 후 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에서 그 정류장과 버스에 대해 찾아봤지만 특별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같은 정류장에서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낡은 버스가 다가왔고 그 안에는 역시나 어두운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타지 않았고 버스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정류장을 이용하지 않았고 다른 경로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버스가 어디로 향했는지 그리고 그 승객들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버스가 단순한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적한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항상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15번째 이야기, 오래된 집에서의 하룻밤. 저는 몇 년 전 시골에 있는 오래된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의 친구분이 운영하는 작은 민박집이었고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그곳의 주인분이 준비해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발걸음을 옮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제 방 문 앞에서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는 않았고 그 소리는 곧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주인분에게 어젯밤 소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주인분은 미소를 지으며 그 집이 오래되어서 가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인분의 미소 뒤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일을 묻지 않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곤 했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 발걸음 소리가 단순히 오래된 집에서 나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그 집에서 무언가가 저를 찾아왔던 걸까요? 그 답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16번째 이야기, 새벽의 발자국 소리. 제가 대학 시절 자취를 할 때 일입니다. 자취방은 작은 원룸이었고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나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었는데 새벽 몇 회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라서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제 방 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듯한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방 안은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확인하려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를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움직이려고 했었지만 몸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침대 옆에서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저는 그저 공포에 떨면서 소리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확인했지만 방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들리는 발자국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몸. 무언가가 제 자취방에 들어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자취방에서 자는 것이 두려워졌고 가끔 친구 집에서 자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발자국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그때의 공포는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7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시간. 몇 해 전, 저는 친구와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까지 오르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우리는 산의 풍경을 즐기며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산의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위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강한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마치 몇 시간을 걸어 올라갔던 기억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처음 출발했던 지점 근처에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산에 다시 가보지 않았고 그때의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상한 경험이었지만 그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시간을 조작한 것일까요? 그 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8번째 이야기,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소리. 저는 어릴 때부터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서 자주 벼룩시장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벼룩시장에서 오래된 라디오를 발견했습니다. 그 라디오는 매우 낡았지만 어딘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입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작동시켜 보았지만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그냥 장식용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녁 늦게 갑자기 라디오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잡음이었지만 곧 그것은 뚜렷한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왔고 그는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라디오를 껐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는 이미 꺼져 있었지만 그 남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저에게 전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잠시 후 사라졌고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그 라디오를 켜지 않았고 결국 그것을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 라디오는 분명히 단순한 물건 이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오래된 물건을 사는 것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번째 이야기, 낯선 길에서 만난 소녀. 제가 어느 날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 평소와 다른 길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가끔은 다른 풍경을 보는 것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낯선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고 사람들의 발길도 드물어졌습니다. 그때쯤 길가에 작은 소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길가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길 끝에 있는 집을 찾아가야 해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소녀가 길을 잃었다는 말에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소녀의 안내에 따라 함께 길을 걸었지만 그 길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길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고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저는 이 길이 현실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녀에게 다시 길을 물었지만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발걸음을 돌려
다시 걸어온 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저는 무사히 원래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그 길을 다시 찾아보려 했지만 그 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는 누구였고 왜 그 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길은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그날의 일은 여전히 저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번째 이야기, 낯선 남자의 그림자. 어느 날 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을 자려던 순간 창문 너머로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커튼을 조심스럽게 젖히자 바깥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가만히 서서 저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겁이 난 저는 급히 커튼을 닫고 불을 끄고 침대 속으로 숨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려움에 떨며 창문 밖을 다시 내다보았지만 그 남자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느껴지는 시선과 집 앞에 서 있는 그림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림자는 늘 제가 커튼을 젖힐 때쯤에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 시선과 그림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그림자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은 분명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1번째 이야기, 소리 없는 전화. 저는 몇 해 전 이상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상이었고 밤늦게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경이 쓰였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같은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왔습니다. 이상한 점은 전화가 울릴 때마다 저의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화 너머에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고 벨소리는 멈췄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소리 없는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멈췄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 전화는 단순한 장난 전화가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저를 불안하게 만들려 했던 걸까요?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22번째 이야기, 오래된 호텔의 비밀. 몇 년 전, 저는 여행 중에 오래된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은 역사적인 건물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방은 넓고 아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낡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되자 시계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시계가 멈추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바라보았지만 시계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옆에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고 저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시계는 갑자기 멈추었고 방 안의 기운은 더 이상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직원에게 시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직원은 그 시계가 오래된 것이며 가끔씩 이상하게 멈추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시계는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했고 방 안의 기운도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호텔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그 방의 시계와 기묘한 기운에 대해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호텔을 떠난 이후로도 저는 그날 밤의 일들을 잊지 못했고 그 시계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비밀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호텔의 방 안에서 느꼈던 기묘한 경험은 여전히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23번째 이야기, 해변에서의 환영. 저는 여름 휴가 동안 한적한 해변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습니다. 해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해변 위를 걷고 있었지만 발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스며들듯이 그 사람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환영을 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그 해변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환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 해변에서 나타났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환영은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저는 그 해변을 다시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